뭐 하다가 느낀 건데 내가 설명을 할 때 목소리 톤이 되게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은 약간 들어보니까 나는 내가 말하니까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좀 듣기 불편한 것 같아. 멈춰니까?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목소리 톤을 올려서 말하지 않기로 노력해 보려고. 뭐지? 왜 비웃는 거지? 어쨌거나 여기 있는 문제들 한 번씩 다 풀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왜 기출픽을 다들 먼저 풀지? 너무 많아서요. 아, 문제가 그래? 많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일단 1, 2단은 우리 배웠고 여기 통합과학이잖아. 네. 다음 시간에 오시면 우리 백지복습한 거 확인하는 겸 갖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1, 2, 3, 4단원 한 번에 백지복습할 거야.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그래서 1단은 전체 종이가 되는 건데 거기 내용을 점점점 꽉꽉 채울수록 너가 1단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는 통합과학이라서 각 단원별로 유기성이 조금씩 있어.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아예 생소하진 않잖아. 네. 원소들의 주기성이란 파트 오늘 배우지. 네. 이게 지금 1단원, 2단원 그리고 이어서 3단원으로 들어오는 건데 너무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 네. 그치만 내용이 오늘 배울 결은 굉장히 좀 화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 막 그 지구과학 배우듯이 뭐 별 나오고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하다. 한번 봅시다. 일단 항상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원소라는 건 기본 성분이래.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소는 사실 옛날엔 이렇게 생각을 했대. 한번 읽어볼까? 원소가 처음 발견되기 시작했을 땐 뭐라고 생각했다고? 얘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이라는 말이 붙었었어. 더 이상 분해 안 되는 그런 기본 성분일 거야. 그러니까 기본인 거잖아. 성분일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원자가 이렇게 생겼대. 분해가 되네. 그럼 이 말 지워버리자. 그래서 그냥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자 정도로만 넘어간 거야.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10가지, 한 118가지인가 그럴 거지? 그래서 110가지 있는데 이런 숫자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백지복습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해서 이름에 너무 그런 집착을 할 필요는 없거든? 다만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주 배경 복사를 누가 만들어 찾은 기억이 안 나. 누가 예측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예측했던 사람의 이름이 조금 더 짧았던 거 알아? 네. 발견한 사람 이름이 누구와 뭐뭐 해갖고 좀 더 길었던 거 알아? 그래서 나중에 읽었을 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니네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쓰진 못하더라도 읽으면 누가 누군지 정도만 매치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거든?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주기율을 배울 거야. 우리 사실 주기율표 들어는 봤잖아. 네. 주기율표 다 외워야 할까 과연? 아니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그냥 하다 보면 좀 많이 외워지긴 해 생각보다. 일단 보자. 주기율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주기마다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된다 라는 거야.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주기율이라 하니까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이 주기마다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정리해놓은 표 정도의 의미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모든 원소들을 깔끔하게 다 정리할 수 있고 모든 원소들을 다 찾아낸 상태로 시작한 거야? 아니야. 어떻게 시작했어? 그냥 있다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라고 하자. 금이라고 하자. 이거 은이라고 하자. 이거 뭐라고 하자. 심지어 알고 보니까 원소가 아닌 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막 점점 쪼개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 얘네들은 이름 근데 어느 정도 구분은 해줘야 돼. 되베라이너가 완전 옛날 사람이야. 일단 얘가 했던 거는 딱 요 얘기, 새쌍 원소설이라는 단어랑 그냥 매칭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성질이 비슷한 새쌍의 원소가 존재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약간 원소가 여러 개 더 있는 건 아는데 큰 틀로 묶으면 세 가지 정도야 하는 새쌍 원소설인 건데 실제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는 처음으로 좀 분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억할 만한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뭘 기준으로 분류를 했나? 원자량 기준으로 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맨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단 그때까지 발견된 건 몇 개? 63개가 있었는데 그 녀석들을 또 몰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했대. 근데
문제가 생겨. 왜냐, 무슨 문제?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가 생겨.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가 생겨.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주기율표다라고 보긴 조금 힘들겠지. 왜냐면 이 표에 맞지 않는 애들이 있으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일단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아 이게 좀 최선이야 싶어서 그냥 그걸 좀 보고 따르긴 했을 거야. 그리고 얘가 했던 장점 중에 하나, 장점이라기보다는 얘를 기억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없더라도 대충 예측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 되베라너의 의미는 일단 원소를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했던 건데 멘델레예프는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잘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까진 잘 안 맞았고요. 그리고 어떻다? 없더라도 이런 녀석들이 있을 텐데 아직 못 찾은 걸 거야 라고 예측까지는 했단 거야. 그래서 뭘 예측해? 원자량도 예측하고 밀도도 예측하고 그래서 그 원소들의 성질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모질리. 근데 모질리 그거 누구지? 타잔에 나오는 애는 걔 모글리인가? 아닌가? 그 정글 소년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모질리라는 사람은 이번에는 뭘 했냐면 제대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는 뭘 기준으로 했어? 원자량 기준으로 배열을 하고 있었어. 근데 사실 그럴만해. 원자량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옆에 써져 있어.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야. 너무 이상한 말은 아니지? 어차피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막 0.00000000178 막 이러면 그걸 막 쓰긴 힘드니까 그냥 얘를 1, 그냥 얘를 2, 그냥 얘를 3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자량 기준으로 했는데 질량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 이젠 알고 있잖아. 양성자랑 중성자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중성자 2개, 양성자 하나 있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면 수소긴 수소인데 원자량은 3이잖아. 근데 걔랑 막 리튬이랑 이런 애를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근데 걔네들이 그걸 같은 원소로 읽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밑에 있는 모질리는 뭘 따라서? 양성자 수에 따라서 그걸 번호를 붙이고 원자 번호라고 말했어. 그래서 모질리부터 양성자 수를 따라간다. 이건 문제에서 한 번쯤 물어볼만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모질리가 만든 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사라진 거야. 어떤 문제? 몇몇 원소들이 성질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모질리 때부터 사라졌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야, 원자량 기준으로 했더니 문제가 있었는데 양성자 기준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다? 문제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기적인 성질은 원자량을 때문에 생긴 거야? 아니야. 누구 때문에? 양성자 때문에 생긴 거지. 그래서 주기적 성질은 양성자 수에 따라서 좀 반응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게 됐다. 여기까지 내용 괜찮죠? 딱히 막 특별하거나 어려울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 느낌? 그러면 이제 맨델레 각각 세 명의 인물마다 어떤 좀 의의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모질리가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해줬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끝났어. 현재는 어떻게 됐냐? 일단 모질리가 만든 대로 원자 번호 그대로 따라는 갈 거야. 원자 번호 따라는 갈 건데 그냥 순서대로 쭉 써버리려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세로 줄에 같은 성질, 비슷한 성질이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주기,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어? 1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갈 건데 얘랑 얘랑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좀 중간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겠지. 오케이? 그치만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사실 외우는 건 여기까지 외우고 좀 자주 쓰이는 녀석들 누구 있어? 철 26번 그 다음 구리 29번 정도네. 나머지 게 읽다 보면 너무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한 번쯤 기억해 볼 만한 건 브로민 정도야. 어차피 오늘 조금 있다가 배울 거니까. 또 쭉 가다 보면 많이 봤던 애들이 있긴 하죠. 뭐 백금은 모르실 수 있는데 금, 뭐 수은, 여기도 은도 하나 있었네. 납,
얘네들 많이 한번 썼던 애들이지. 몇 번인지까진 모르더라도 아 대충 그 밑에 있는 녀석들 중에 하나구나 정도의 느낌으로만 한번 그냥 본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뭐 라타남족, 악티눔족 이런 애들은 좀 쉽지 않아. 이거는 보통 쉽지 않은 것 같아. 얘네가 원래 각 6죽이랑 7죽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녀석이어야 되는데 너무 넓어지니까 옆으로 뺀 거래.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잖아. 할 수 없어? 할 수 있지? 하면 자주 나오지 않아요? 네? 뭐야? 1번이요. 92번? 우라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는 건 얘네들 많이 들어봐서 좀 익숙해서 그런데, 우라늄 갖고 우라늄에 뭔가를 막 물어보는 건 거의 없고, 나중에 넘어갔을 때 한,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 한 고2쯤 가서 물리나 화학 쪽 갔을 때 핵분열 같은 거 한 번씩 할 때 그냥 우라늄이 있었다 요 정도 이야기로만 시작하지, 우라늄 자체에 대한 무언가 물어보진 않아. 왜 익숙할까요? 핵폭탄 만드니까. 어쨌든 그래서 현재에는 뭐 기준으로 원자번호 기준으로 만들 거고, 이건 외워야 돼. 족과 주기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거 조금 이따가 우리 전자껍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우리 이 이야기 하나까지만 기억합시다. 여기 있을 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금속은 이렇게 대충 잘랐다 치면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이야. 중간에 있는 얘네들은 뭐 중금속이라는 녀석들인데, 준금속이라는 거는 비금속과 금속 그 사이에 있는 정도의 성질이거나 혹은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을 때가 중금속이야. 중금속 말고 준금속이야.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 구분하는 건 더 뒤에 가서 오늘 좀 배우다 보면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뭐 사실 들어봤을 때 뭐 어디 있을까, 뭐 철, 얘가 금속인 거 대충 알잖아. 다만 이제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이런 애들도 금속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쌤, 예. 근데 저 흰색 애들은 뭐예요? 흰색 애들? 네.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애들 원소 번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 상태에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시간이 거의 뭐 엄청 작을 정도로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 그런 녀석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여기도 보자. 그래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있는데, 그냥 우리 주기율표 한번 보고 나서 어느 정도인지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금속 원소 그 자체랑 비금속 원소 그 자체는 각각 갖고 있는 성질이 다르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금속은 기본적으로는 고체로 존재해. 근데 그게 너무 좀 당연하잖아. 좀 찰랑찰랑거리는 철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치만 딱 수은만 어떻다? 액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가끔씩 선지로 금속 원소는 모두 고체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럴 때 예외 녀석들이 기억이 나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라고. 오른쪽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반수소는 왼쪽이지. 이건 주기율표의 그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 그 다음 기체 혹은 고체로 있을 텐데, 아까 말했던 브로민도 한번 내가 봐달라 했었잖아. 브로민만 액체야.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하나씩 껴있다 보니까 원소 주기율표를 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 약간 영어로 따지면 좀 불규칙 동사 외우는 느낌 같거든. 그 다음 특징으로 내려왔을 때 금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금 이런 거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일단 광택이 있어.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진 않지.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진다 라고 하거든. 이걸 이제 뽑힌성, 뭐 펴짐성,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도 부르긴 하는데, 그냥 우린 알고 있는 대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금목걸이 정도? 금 갖다가 이렇게 막 녹이고 해도 늘어만 나는 그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쇠젓가락 구부리면 깨지니? 어떻게 돼? 휘지. 근데 나무젓가락 구부리면 부러져. 그 정도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고,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 일단 광택이 없어. 고무장갑 요 정도의 느낌.
열과 전기 전도성 작아. 그러니까 얘네도 그러니까 고무 장갑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편한데 여기서 또 유일하게 단 흑연은 제외 이렇게 써져 있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연은 이게 조금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좀 고민이긴 한데 그냥 들어봐. 흑연은 원소가 뭘까?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탄소라서 얘 C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탄소는 우리 더 뒤에 가서 배우긴 할 텐데 결론적으로 결합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놨다 칩시다. 근데 원자과 전자를 모르지. 맞아. 얘네들이 밖에서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 있어. 안쪽에 그냥 갇혀있는 애들이 있고 그 밖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 오늘 결국에 배우긴 할 거야 뒤쪽에서. 근데 그걸 배울 때 이제 그 전자들이 얘는 4개가 있어. 이렇게 4개들끼리 이렇게 알아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상태에서 결국엔 마지막에 있는 한 자리는 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가 그냥 알아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 와중에 여기서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의 힘을 줘버리면 전자가 이동하기 되게 편하겠지. 왜냐면 빈 공간이 하나 있는 거야. 버스가 꽉 차 있는데 너 옆자리 가봐 너 옆자리 가봐 하기에 편한 거야.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연은 전기에 좀 잘 통한다. 그 정도만 듣고 넘어가고요. 금속 원소 그리고 비금속 원소 이런 정도의 예시가 있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실 앞에서 배웠던 주기율에 대한 이야기랑 누가 어떤 거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는 물어볼 만해.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항상 이런 원소들을 물어보고 특징을 물어볼 때 너네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대응되는 녀석들이 있으면 조금 편리하긴 하다. 일단 약식 주기율표 다 알고 있지. 현정이 알아? 여기서 여기까지 딱 떼놓고 여기 부분만 붙여갖고 써놓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알고 있긴 해야 돼. 그리고 얘들 약식 주기율표 쓸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 2 다음에 13이야. 오케이? 그건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은 죄송해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50분이니까 잠깐 쉴까요? 별로 안 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원소 이런 거고 주기율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 누구에 의해서? 양성자에 의해서 주기율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리고 나서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여기에서 금속과 비금속 나눠지니까 구분 한번 해볼까? 정도까지 한 거였어. 그럼 밑으로 내려오셔서 알칼리랑 할로젠 딱 2가지 물어봐 너네한테. 알칼리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웬만해서 알칼리 금속인 것까지 조금 알고 있자. 알칼리 금속은 누구? 1쪽 애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물어보는 건 사실상 하나, 둘, 셋, 4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렇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느낌으로?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베릴륨, 루비듐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베릴륨, 루비듐, 칼륨 이렇게 있다. 베릴륨 아닌데? 요 정도 느낌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그냥 읽어만 보면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은백색 광택을 띈다고도 하고 밀도가 작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 봐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라고 했지. 이거 당연한 건 거 알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 주기율이. 여기서 1쪽에 존재하는 얘네들인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 것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양성자 수가 더 적고 중성자 수도 그만큼 더 적겠지. 그러면 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질량이 어떨까? 줄어들어 있겠지. 걔네들을 합쳐놓은 거니까 밀도는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리고요
칼에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이건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랑 반응하는가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산소랑 물 얘네랑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 반응성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기 중에 두면은 광택을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의 뭐 폭발할 수준으로 가기도 해. 어떤 거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사실 이게 오개념일 가능성이 좀 큰데, 너네 뭐 자동차 배터리든 핸드폰 배터리든 이렇게 칼로 찍으면 터지는 거 봤어? 걔네들이 왜 그런 줄 알아? 우리가 현재 쓰는 모든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야. 그러니까 리튬 들어있잖아. 칼로 찌르든 뭘 하든 해갖고, 물론 그 안에 있는 그 차단막이 훼손되면서 뭐 전자적인 반응이 좀 많은 것도 맞거든? 리튬 때문에 좀 이제 반응이 좀 빠르게 된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거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이미지적으로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갖고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이따 할로젠까지 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만 좀 보여줄게. 그리고 반응성 같은 경우엔 원소 번호가 클수록,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커져. 칼륨 같은 걔네들이 진짜로 반응하는 게 좀 강하다. 근데 이게 굳이 나오는 게 밑에 있는 얘네들이랑 반대돼서 그래. 자, 얘네들은 결국에 물과 산소랑 반응 많이 하니까 석유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다음 할로젠 같은 경우에 17쪽이야. 왜 18쪽은 안 할까? 18쪽까지 있잖아 우리. 근데 왜 18쪽 말고 17쪽 얘기만 하는 거야? 18쪽 너무 안정해서. 18쪽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배우지만, 얘네들이 그냥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 자체를 잘 안 해. 우리 옛날에 막 그런 거 들었었잖아. 옛날에 뭐 풍선이, 지금 헬륨 풍선이지만 옛날에 수소 풍선 쓰다가 막 폭발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헬륨을 바꿨다고. 왜? 헬륨은 안정적이니까. 안정한 이유 18쪽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17쪽인 할로젠을 보는데, 여기는 비금속이야.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앞에 있던 알칼리 금속은 금속 원소고, 뒤에 있는 할로젠 원소는 비금속 원소다 보니까 위에서 배웠던 금속 원소의 특징이랑 비금속 원소의 특징으로까지도 비교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염소 하나 주고 여기 있는 리튬 하나 주고 나서 금속 비금속 원소의 비교를 물어보기도 하고, 알칼리 할로젠의 반응의 비교를 물어보기도 할 거야. 오케이? 내려오셔서 일단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야. 실온에서 원자 두 개 결합해 있다. 이 정도 느낌. 그리고 반응성이 얘네는 조금 큰 게 아니라 진짜 커. 그냥 얘는 거의 뭐 폭발한다 수준으로 커. 누구랑? 금속이랑 수소랑 잘 반응을 해. 그래서 빛과 열도 내고, 수소랑 반응을 해서 생긴 걸 뭐라고 하냐면 할로젠 화수소라고 할 건데, 이런 녀석들을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겠다. 위에 있던 알칼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도 말하지. 왜냐면 얘네들이 염기성을 띠거든. 알칼리성 금속을 물에다가 녹이면요,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막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밑에 있는 수용액에는 알칼리성 염기성을 띠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원자 번호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정도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교될 게 꽤 많은 상태인 거야.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거 한번 풀고 있어 볼래? 내가 이거 좀 찾아볼게. 이거 일단 봐볼까? 칼륨과 물이래. 소리가 안 들리네. 요만한 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약간 터지는 거 같아. 반응이 굉장히 크고요. 이건 금속 나트륨.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수헬리베 봉탄질산 플레 나 11번이네. 그러면 1쪽에 있는 거 맞지? 이런 게 가끔씩 이제 실험 영상으로 굉장히 많아.
공기가 나트륨에서 연기가 나며 마치 폭탄이 터지듯 강하게 폭발하며 하늘 높이 치솟은 연기 기둥이 나트륨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어. 어쨌든 생각보다 좀 강하게 폭발하네. 알칼리성 금속도. 이번에는 할로젠으로 볼까? 할로젠 뭐 폭발? 나트륨밖에 안 나오네. 나트륨밖에 안 나온다. 아쉽다. 어쨌건 풀어봅시다. 자, 승희 다 풀었지? 1번 보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맞는 말이니? 이건 맞는 말이야.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맞을까? 이건 틀린 말이겠지? 물질 자체가 원소들을 합쳐서 만들 거니까. 그 다음 멘델리에프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 순서로 한 거 맞죠? 그리고 모질리라는 사람은 새쌍원소 맞아? 아니, 모질리가 가장 최근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야. 가로줄을 뭐라고 해? 주기. 세로를 족.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게 세로줄에 배열돼 있을 거고,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는 대부분 누구? 왼쪽과 가운데는 대부분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대부분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써져 있겠지? 그 다음, 자, 수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막 쓰기 귀찮게. 얘 비금속이야. 구리는 금속이겠지. 나트륨은 금속이야. 그 다음 헬륨 비금속, 칼슘 금속, 브로민 비금속이겠지. 오케이? 그 다음 4번 보자. A 영역과 B 영역. A는 지금 몇 쪽 원소? 1쪽 원소야. 1쪽이면 누구? 알칼리. 금속까지 써주자. 그 다음 B는 할로젠. 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럼 5번 A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 A 영역 누구야?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녀석들은 공기 중에 보관하면 될까요? 안 되겠지. 폭발할 거야. 그다음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크다. 맞아? 밀도 작다 그랬지. 물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건 맞는 말이야. 무슨 기체 발생시켜? 수소 기체.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는 것도 맞고. 그다음 B 같은 경우엔 전기 잘 통하니? 전기 잘 안 통해요. 어떤 거 생각하자고? 할로젠은 약간 고무 같은 거 생각하자고. 그걸 떠나더라도 애초에 B 영역은 누구 어떤 영역? 약간 비금속 영역이란 말이야. 비금속 녀석이다 보니까 전기 전도성 거의 없다. 각 분자마다 특유의 색을 띈다. 이거 맞니? 이건 맞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 뭔가 딱히 써져 있진 않거든? 어디? 할로젠 색깔이 옅은 노란색, 족발색, 보라색으로 나뉘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얘네들만 할로젠이라고 볼 수 있는가까진 잘 모르겠어. 그치만 우리한테 지금 예시로 준 할로젠들은 전부 어때? 색깔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 이야기였겠지. 그리고 여기 올라온 김에 잠깐만 보고 갈게. 왼쪽에 있는 할로젠의 이용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 기본적으로 조금 뭔가 닦아낸다라는 느낌이 좀 큰 것 같아. 플루오린은 충치 예방 치약에 들어간대. 플루오린의 다른 이름이 불소야. 우리 막 불소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옛날에 들었었지. 그리고 염소는 대표적으로 소독. 이게 뭐냐면 락스겠지. 락스에 염소가스 나온다. 염소가스라면 좀 안 될까? 어쨌든 락스에는 염소가 들어있다. 그리고 아이오딘 이런 애들도 상처 소독약이라고 하니까 얘네들 기본적으로 좀 뭔가 닦아내고 좀 소독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긴 하구나. 색깔마다 다르겠구나.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온 상태에서 모두 고체로 존재한다. 맞을까? 틀린 말이지. 반응성이 커서 금속과 반응해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건 또 맞는 말이었고. 그래서 딱히 판단하는 거 그냥 올라가셔서 눈으로 좀 확인했으면 될 것 같고, 밑에 내려와서 여기 볼 건데 여기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내용은 여 파트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뒤에서 배우는 결합들을 할 때도 조금 더 활용할 수도 있는 느낌이 있어갖고 여기부터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 자, 원자의 전자배치인데 원자 구조 자체 모르진 않죠.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헷갈리면 안 되는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 양성자수가 그대로 전자수가 되겠지. 왜? 원자는 중성이니까. 그리고 원자 번호라고 붙이기도 했죠, 우리가. 그래서 양성자수, 전자수, 원자 번호 다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뭐 보어의 원자뭐 이런 걸 좀 쓰긴 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에는 이런 모습을 쓰고 있거든.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우리가 뭔가 딱 갖고 생각하면서 확인하기 조금 어려워. 요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확률 분포로 나타낸다라고 하잖아. 현대의 원자는 약간 전자가 여기 있을 가능성 몇 퍼센트, 여기 있을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로 표현을 하고 그 외에 표현하진 않아. 원래는 이게 약간 양자역학 개념이잖아. 근데 이제 그걸로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어 요 정도의 이야기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전자가 배치되기 전에 일단 단어부터 보고 가자. 아니, 두 개만 알면 되겠네.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있어. 무슨 뜻이야? 에너지 준위는 약간 에너지가 약간 있는 위치, 약간 준위? 위치? 어쨌든 에너지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라고 보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자. 편하게 생각하자. 우리 중학교 때 그거 배웠었지. 위치 에너지 배웠었지. 위치 에너지 의미가 뭐야? 얘가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갖는 에너지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 얘가 여기서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지. 전자도 똑같은 거야. 여기 원자 핵이 있어요. 핵이 있어. 전자는 그 주위를 돌고 있었어. 근데 전자가 이 길에서도 돌 수 있고 조금 더 높은 길에서도 돌 수 있었다 쳐볼까? 그리고 당연한 건데 전자란 녀석은 원자에게 인력을 적용받겠지. 끌어당김을 당하겠지. 동시에 밀려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끌어당김을 당할 거야. 괜찮아 그거? 끌어당기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정도 있을까? 일단 핵의 질량이 더 커. 얘도 질량이 있긴 해, 그치? 그러니까 인력으로, 그러니까 중력으로서 끌어당기는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맥락으로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정기적으로도 좀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잡아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궤도를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 자체가 어떤 거야? 얘가 여기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 아니야? 전자가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실상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얘가 이 위치에 있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 위치에 있으면 에너지 조금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계속 내려가 볼게. 그래서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어떤 궤도마다 갖고 있는 그런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는 거고, 전자 껍질은 이제 얘네들이 핵 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이 길들을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아까 말했지 다시, 핵은 잡아 당기려고 하는데 전자가 저 멀리 있대. 무슨 의미일까? 핵이 잡아 당기는 걸 이겨내고서라도 더 멀리 있겠다는 거지. 잡아 당기는 걸 이겨내고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이 강하게 갖고 있는 거지. 힘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되나? 자, 봐봐. 우리 옛날에 이거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자, 요건 지구야. 오케이? 이거는 핵이야. 지구에서 우주선을 쏠 건데요. 지구 밖을 나갈 거야. 지구 밖을 나가서 여기에 우주선이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지구 밖을 나갈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왜? 이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저항해서 탈출한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 핵에 가까웠게 있던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가버렸어. 무슨 의미일까? 이 전자가 여기까지 나가는 게 쉬웠을까? 살다 보니 나가졌을까? 아니야. 우주선이 지구의 힘을 이겨내고 나간 것처럼 전자도 여기까지 나갔다는 건 핵이 끌어당기는 걸 이겨내고 나갔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는 여기 궤도 밖에 벗어난 경우니까
우리 지구 안에 궤도가 이렇게 있었다 쳐볼까?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대기권, 대기권이 아니지, 대륙권, 뭐 성층권, 뭐 중간권, 10개만 이렇게 있었다 쳐볼까? 근데 왠진 모르겠는데 누가 말하는 거야. 야, 여기다가 나 우주선을 좀 두고 싶어. 여기 우주선이 좀 있게 좀 해줘봐 라고 했어. 어떤 사람은 야, 나 여기에 우주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얘도 끌어당길 거고 얘도 끌어당길 건데 그 힘을 이겨내고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는 애인 거지. 그 힘을 이겨내고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는 애인 거지. 누가 더 많은 힘을 내서 올라가 있어야 될까?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더 많은 힘을 내야지 더 멀리 올라가서 유지할 수 있어? 1번이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하는 건 그냥 지구로 설명하는 거라서 이게 완벽히 막 맞는 말은 아니야. 뭐 가까울수록 뭐 좀 고민할 게 많긴 하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 궤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힘이 엄청 많이 필요했어. 야, 봐봐. 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들이 이겨내서 필요한 힘인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멀리 나간 녀석은 힘이 가장 많이 필요했겠지. 그리고 1번인 녀석은 화살표 이만큼의 힘을 갖고 밀고 있는 거고, 이 녀석은 2번인 녀석은 화살표 이만큼의 힘을 갖고 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지.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전자에서도 생각해보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좀 지우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2개 있고, 이렇게 3개 정도 있었다 쳐볼까? 전자가 나 여기에 존재할래 라고 할 수도 있고, 나 여기에 존재할래 할 수도 있고, 나 여기에 존재할래 할 수 있었어. 근데 여기에 존재하겠다는 건 얘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이겨내고 이만큼, 얘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이만큼을 떠 있는 거지. 얘도 이만큼을 떠 있는 거고, 얘도 이만큼을 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좋은 자동차를 차는 사람 봤어. 저 사람은 저 차를 유지할 능력이 됐겠지. 조금 안 좋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 봤어. 저 사람은 저걸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겠지. 그것처럼 얘가 이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얘는 여기에 존재할 만한 에너지가 있는 애인 거야. 그걸 버텨낼 만한 에너지가 있는 애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어때? 딱 요 정도밖에 못 버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자, 봐봐. 가까운 껍질에 존재하는 애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에너지 준위는 요거야, 요거. 요게 에너지 준위야. 가까운 녀석에 있는 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 당연하지. 괜찮지,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가까운 녀석들을 차례대로 채울 건데, 왜냐면요, 안정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봐. 서 있는 게 편해? 앉아 있는 게 편해? 앉아 있는 게 편해? 앉아 있는 게 편해? 누워 있는 게 편해? 누워 있는 게 편해?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누워 있을 땐 지구랑 가장 어떻게? 가깝게 있는 상태인 거야. 서 있을 땐 내 머리 위치만큼 내가 지구가 당기는 힘을 버티고 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린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옳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껍질의 가장 아래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쪽이 먼저 채워질 거야. 안정적으로 채우려고. 괜찮아? 채워진다는 게 뭐야? 이제 얘기를 해줄게. 근데 전자 껍질에 무한히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전자 껍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게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녀석들이 결국엔 이렇게 얘를 하자. 결국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더 들어오면은
얘네가 아무리 플러스가 좋아서 들어왔다고 치지만 서로는 싫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자가 왜 왔어? 이 플러스가 좋아서 따라온 거란 말이야. 이 전자도 플러스가 좋아서 따라왔어. 근데 옆에 전자가 너무 많으면 좋겠어? 안 좋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밀려나는 거야. 그냥 여기 뭐 너네가 뭐 좋아하는 이상형인 남자애가 있었다 쳐볼까? 이상형이 있었어. 너네 5명이 있어. 이상형 한 명이 딱 있어. 그래서 좋아갖고 예원이가 옆에서 손을 잡았어. 그리고 현정이도 손을 딱 잡았어. 근데 나머지 3명도 좋긴 좋아. 근데 손 2개밖에 없잖아 지금. 그렇지 뭐 머리카락을 잡을 순 없잖아. 다리 자리를 주잖아. 뭐 다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 근데 다리를 잡으면 예원이가 왼팔을 잡고 있는데 너가 왼발을 잡으면 막 서로 걸리적거리지 않겠어?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막 자꾸 막 승희가 발을 채요. 막 싫잖아. 그래서 예원이가 막 발로 찼어. 가라고 절로. 승희가 떨어져 나가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쟤는 멀리서 좀 서성이고 있어야겠지. 그런 것처럼 여기 플러스가 좋아서 따라는 왔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야. 좀 밀려날 수밖에 없을 거야 얘네들은.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렇다고 죽어? 막 발 좀 잡았다 막 죽일 거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발로 차고 좀 저기 좀 있어 요 정도 느낌일 거잖아. 애들이 그 멀리서 또 돌아다닐 거야. 근데 승희 같은 애들이 한 8명이 더 됐다 쳐봐. 그럼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명이 더 왔어. 야 됐어 저리 가 니네. 왜? 여기 니 낄 자리도 없어 지금. 저리 가. 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차고 나면 다음으로 또 밀려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 껍질엔 뭐가 있다? 정원이 있다. 정원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온 녀석이 어떻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야. 가장 먼저? 이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긴 한.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먼저 해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차곡차곡 차례대로 채워져 나갈 거다. 선생님, 네, 아까 설명하신 게 네. 더 멀리 나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거랑 힘이 센 거랑 다른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멀리 나가려면 힘이 세야 돼. 에너지가 많아야 돼. 네. 근데 저기 뭐지? 안정적인 건 안에 들어왔을 때가 안정적이겠지. 네. 그 얘기 그 뒷장 가서 또 해줄게. 선생님 근데 과학에서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야? 과학에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약간 반응성이 좀 적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헬륨이 안정적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반응을 잘 안 하잖아. 그런 게 안정적이야. 일단은 그래서 전자 껍질 수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해서 288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왜 한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 막 스펙트럼 얘기했지. 특정한 바코드를 갖고 있어야 그랬지.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어. 에너지가 많아졌어. 자, 지금 방금 말한 거 애들이 전자가 어디 언제서는 달라붙을 때 얘기고 딱 정해졌다 쳐보자. 여은이가 신나갖고 이제 손을 잡고 있었어. 그래서 걔는 수소였어 이름이. 그래서 얘 혼자가 끝인 거야. 다른 사람이 없었어. 여은이 혼자인데 여은이한테 뭐 밥을 먹였더니 힘이 좀 났나 봐. 그럼 좀 뛰어다닐 수 있겠지. 그러면 남자친구를 옆에 두고 조금 더 멀리까지 나가도 되겠지. 그런 얘기 안 할게. 그냥 이걸로만 볼게. 자, 원래 전자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먹었어. 그러면 더 윗칸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얘가 더 윗칸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그 힘을 뭐 사용했다 정도로 봐도 되고 뭐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 어쨌든 그 힘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지나간 에너지가 얘가 먹었잖아. 먹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같은 거 보면 어때? 그 부분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얘가 위치 이동한 걸로 빠진 거지. 정확히는 이렇게 보면 돼. 얘가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을 생각해 보면 빛 에너지로 온 거잖아. 근데 빛 에너지를 먹어서 얘 위치 에너지가 올라갔다 정도로 봐도 상관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얘가 한동안 있다가 얘가 이쪽 밑으로 띵 떨어졌어. 그럼 그 위치 에너지 사용했지. 그 과정에서 다시 에너지가 방출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고 있던 그냥 빛 에너지를 좀 해놓을게 그냥. 빛 에너지가 막 들어왔어. 그래서 얘가 그 빛 에너지를 막 흡수하면은 전자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서 갖고 있는 거야. 에너지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빛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자 안에서 아니 원자 안에서 전자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전자가 떨어지면 다른 껍질로 다시 떨어지면 그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사용됐지. 그게 빛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 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었지. 왜 흡수돼? 성운들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지나가면서 걔네들한테 에너지를 주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그 에너지를 뺏어버렸어. 그럼 특정 파장만 뺏은 거야. 그래서 거기 안 보였던 거고. 반대로 방출 스펙트럼 있었지. 어떤 뭐 고온의 기체를 갖고 그냥 고온의 성운이 내뱉는 방출 스펙트럼 있었지.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요런 녀석, 수소원자 하나 이런 녀석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띵 떨어지면서 거기서 생긴 에너지를 빛으로 다시 방출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일단 전자 껍질이 올라갈수록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고 에너지가 많아서 여기 위에 있으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서 위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녀석들이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니까. 내가 예시를 들어서 헷갈려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막 클럽 가서 춤추고 놀고 있는 상태가 안정적이야, 집 가서 누워 있는 상태가 안정적이야 해보면 뭔가 클럽 가서 춤추고 있는 상태는 좀 불안정해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정한 건 맞아. 그쵸? 에너지 자체가 많은 것도 맞지. 일단 그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원자과 전자라는 게 있는데 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 자, 원자과 전자랑 비교되는 이름은 최외곽 전자야. 일단 우리 정의부터 조금 살펴볼게. 원자가 전자라는 거는 전자 배치의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하면 안 돼. 맞는 말인데 이거는 최외곽 전자고 원자과 전자의 특징은 앞에 이게 붙어줘야 돼. 왜 근데 이렇게 써놨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좀 부족한 얘기고 전자 배치의 가장 바깥에 들어있어서 뭐 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뭐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는 맞는 게 맞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제 최외곽 전자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안 알려주시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들어야 되냐면 최외곽 전자란 말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만 물어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이면 1이다, 2개면 2개, 3개면 3개다 하다가 뭐 8개면 8개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되는데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게 꽤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래서 1개면 1개다, 2개면 2개다 하다가 자 봐봐 18쪽 원소라고 하잖아. 18쪽 원소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네온 정도로 하자. 네온이면 어떻게 생겼을까? 네온 몇 번이야? 10번이겠지. 플러스 10에다가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전자 껍질 같이 그리면서 갈게. 첫 번째 마이너스 녀석들은 동그라미 안 그려야겠다. 하나, 둘 붙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껍질이 있고요. 껍질 위에 있을 건데 어쨌든 두 번째 녀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고 끝나겠지. 지금 여기 무슨 원자? 네온이라는 원자야. 근데 여기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에 몇 개 있어 지금? 원래 8개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말대로 하면은 전자배치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아 8개예요 라 대답을 할 건데 틀린 말이라고. 최외각 전자는 8개가 맞아. 일단 제일 바깥에 8개 맞잖아.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 모두 채워져 있으므로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수 0이다 이러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잖아 얘네들. 이 마이너스들 전부 다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잖아. 얘네들 참여하는 전자 몇 개? 0개라고 봐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들이 가끔씩 생겨. 특히 원자과 전자 정의 물어볼 때 18쪽 원소 딱 주고 나서 원자과 전자 몇 개야? 0개야? 라는 거 항상 물어봐. 오케이?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함으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세로줄 족마다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수소 다음에 띠고 헬륨이었지. 첫 번째 몇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면 이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 4까지 해서 8개 들어갔지. 왜? 전자가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것도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기 뭐야 원자과 전자에 따라서 화학 성질이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원자과 전자 수는 족 번호랑 같아. 다만 18족 빼고. 당연하지. 자, 14족 녀석들 같은 거 헷갈리면 안 된다긴 했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외우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 그거는 1, 2, 13, 14, 15, 16이긴 하지. 그치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4번에 14족에 누구 있어? 탄소 같은 애들 있지. 6번 수헬 해서 끝나고 리베, 붕탄 해서 4번째부터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 원자과 전자 몇 개야? 4개인 거야. 생각해보면 탄소는 어때? 플러스 6이고 그 옆에 마이너스 하나 붙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하면 벌써 끝난 거지. 6개잖아 지금.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야. 몇 족? 14족. 오케이? 그래서 그 족번호랑 이거랑 같을 거야. 18족 빼고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 이런 거 마그네슘 이런 그림으로 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그렇지? 그냥 수헬립의 봉탄지사 플레 나 같은 거 12번이구나. 12번이면 2개 붙고 8개 붙으면 10개니까 최외각 전자 몇 개? 아니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남아있겠구나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별로 안 어렵지? 그리고 주기율표 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물어보는데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원소 이걸 동족 원소라고도 하는데 같은 족 1족에 있던 거 2족에 있던 거 3족에 있던 녀석들의 전자 배치는 어떠냐면 일단 원자과 전자 당연히 똑같겠지. 근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 다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원자과 전자가 똑같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미치는 게 화학 성질이니까. 그 다음 같은 주기에 있는 건 껍질 수가 같겠지. 왜? 껍질이 다 차면 다음 주기의 껍질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 다음 줄 같은 줄에 있다는 건 그 껍질 자체는 똑같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기성이 그럼 왜 나타나? 왜냐면 점점 붙으면 붙을수록 그 껍질을 넘어가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계속 껍질 넘어갈 때마다.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수소, 헬륨 껍질 몇 개? 1개. 원자과 전자는 1개, 0개. 리베, 붕탄, 질산, 플레까지 해서 껍질 몇 개? 2개. 원자과 전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0개.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 이제 껍질 3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의 원자과 전자 여기까지 하면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의 판단들을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좀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자. 그러면 요거 풀고 애매하네. 이거까지는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풀고 잠깐 쉬어봅시다. 쉬었다가 쭉 나가야겠다. 자 여기서 1번 보자. 이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다. 이건 맞는 말인 거 알고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지.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다, 맞니? 틀린 말이야. 그 다음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수 다르다? 이건 맞는 말이고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원자는 전자의 특정한 무슨 궤도? 에너지 준위에서 돌고 이 궤도를 우리 뭐라 불러? 전자껍질이라 부르겠다. 그 다음 3번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껍질부터 채워진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같은 족 원소들은 뭐가 똑같다고? 전자껍질이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똑같지. 그래서 틀린 말이고 같은 주기애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다? 오히려 반대로 써졌네. 얘가 전자 껍질이 똑같지. 오케이? 그 다음 4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뭐뭐다. 몇 개야? 전자가 지금 전자 껍질 몇 개에 들어가 있어?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2개이다.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일까? 4개다. 원자 번호 몇 번? 6번. 몇 주기 몇 쪽? 2주기 14족. 이거 헷갈리면 안 돼. 4족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5번 A, B가 같은 값만 갖는 거라고 했네. 전자수 같겠어? 당연히 다르겠지. 양성자수도 그러면 당연히 다를 거야.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눈으로 봐도 아니네. 뭐만 똑같을까? 원자과 전자수만 똑같겠다. 왜? 8이니까 2개 들어가고 6개 들어가서 원자과 전자 6개. 16이니까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면 일단 10개. 마지막에 있는 게 6개겠다. 그래서 리을만 맞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공소가 맞는다고 집중이 자,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까지 하면 오늘 진도 끝이야. 50몇 쪽까지 하셔주세요. 그게 50 몇 쪽 아니야? 그거 다 할 거예요? 쌤 너무 많은데요? 아, 괜찮아. 생각보다 많이 없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단 하나야, 사실상. 자, 일단 화학결합의 원리 하면서 막 들어오긴 했는데 비활성 기체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려울 건 없고 18쪽에 있는 애들은 비활성 기체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비활성 활성화 안 된다는 소리야. 반응 잘 안 해요. 왜 반응 잘 안 해? 원자과 전자가 0이야. 꽉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하다. 오케이? 그 다음 다른 원소랑 화학결합 하지 않고 그냥 원자 그 자체로 존재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 H 같은 경우에 실온 상태에서 H2 이런 식으로 있지. 뭐 O2 막 이렇게 있지. 근데 헬륨은 헬륨으로 있는 거야. 헬륨2 이렇게 안 돼 있어. 오케이? 왜? 18쪽 원소이기 때문에 굳이 결합할 필요 없어. 그러면 반대로 18쪽에 있는 이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녀석들은 어떻게 될까? 안정적이지 않겠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학 결합을 한다. 이 이야기 괜찮을까? 자, 다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 진짜 안정적이야. 그래서 헬륨, 네온, 뭐 아르곤 이런 애들 굉장히 안정적이야. 밖에는 이미 8개가 채워져 있어. 헬륨 같은 게 2개. 결국 전자 껍질을 꽉 채워놨어. 그래서 안정적이야.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안정적이지 않아? 안정적이지 않아. 그래서 안정적이게 되고 싶은 거야. 약간 안정적인 걸 우리 항상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뭘 만족시키려 하냐면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시키려고 해. 옥텟이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숫자 8이야. 8을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 약간 요런 맥락인 거거든.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냐? 일단 최대한 전자를 버리든 얻든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 전자 껍질을 가득 채우려고 만든다. 그게 옥텟 규칙이야. 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거야 라는 이야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걸 만족시키느냐? 우리가 배우는 화학결합은 2가지야. 첫 번째로 이온결합, 두 번째가 공유결합 해서 이 2가지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할 거야 라는 이야기. 자, 해볼게. 이온결합이라는 거는
일단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어야지 결합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생기는 결합이다. 이온은 어떻게 생기냐? 일단 양이온이 생기는 과정, 음이온이 생기는 과정으로 나눠서 생각할 건데요. 우리 원자과 전자 숫자들 막 대충 파악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를 잃는 게 쉬운지 얻는 게 쉬운지도 좀 고민해보기 편할 것 같아. 자, 금속 원소,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으로 대부분 왼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 한 개, 두 개, 막 세 개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8개를 채우려면 한 개 있는 녀석은 예를 들어 리튬 해보자. 플러스 3 마이너스에서 동그라미 하나까지는 그려놨어. 그 다음 마이너스 하나가 더 붙어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빈자리가 8개가 있지. 빈자리가 7개가 있지. 다 채우려면. 자, 고민을 해봐. 내가 갖고 있는 전자를 버리는 게 편할까? 아니면 없는 전자 7개를 얻어오는 게 편할까? 버리는 게 편하겠지. 예를 들어 플러스 4야. 그래서 리튬 베릴륨 이러다 쳐보자. 그래도 아직까지 6개를 얻는 것보단 2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양이온인 그러니까 금속 원소 같은 애들은 최대한 전자를 버리려고 할 거야. 왜? 일단 안정적이고 싶은 게 먼저라서. 버려버리면 얘 같은 경우 2개 버렸다 쳐보자. 얘는 플러스 4인데 전자는 2개밖에 없어. 그러면 플러스 2가 남아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겠지. 그게 양이온인 거잖아. 그러니까 양이온 같은 녀석들은 일단 최대한 전자를 갖다 버리려고 해. 왜? 옥텟 규칙 때문에 버리려고 해. 버리고 나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고, 오른쪽에 있는 음이온은 반대겠지.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녀석들? 비금속 원소들이야. 자, 앞에 있던 애는 금속 원소, 왼쪽에 있던 애들이야.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염소 그리기 너무 귀찮다. 그래도 염소를 그려야겠네. 염소 몇 번이야? 17번. 너무 많은데? 그러면 염소 전에 있는 걸로 하자. 플루오린 하자. 플루오린 몇 번이야? 9번이야. 어떻게 돼 있냐? 하나, 둘 붙어 있고, 그리고 나서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한 자리가 아직 비어있는 상태야. 그럼 전자 7개 버리는 게 편해? 하나 얻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전자를 얻어오려고 할 거야. 전자를 하나 더 얻고 나면 원자 핵은 플러스 9인데 전자는 1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가 음이온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전자 2개를 잃어. 그러니까 우리 마그네슘은 항상 마그네슘 2 플러스 이렇게 썼었잖아. 산소 같은 경우에 산소는 2 마이너스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야. 그럼 마그네슘과 산소가 하나씩 있으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에 의해서. 그럼 이러한 어떤 거? 이온끼리 만나서 결합한다. 이온 결합할 거다. 여기 이온 결합해. 내용 괜찮죠? 정말 쉽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금속이랑 비금속이 있어. 걔네들은 한 놈은 전자를 버리기 좋아하고 한 놈은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끼리 서로 나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고마워. 받고 또 받고 이러면서 전자를 주고받다 보니까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돼. 그 상태에서 서로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합한다. 나트륨, 염화나트륨 어떤 애야? NaCl 이런 애지. 우리가 많이 봤지.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수헬 리베 봉탄자 10번? 12번? 11번이겠지. 네온 나트륨이니까. 그래서 11번이야. 11번이면 전자 몇 개 있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염소 같은 경우에 몇 번일까? 수헬 리베 봉탄자에서 남아 알교인은 이렇게 가잖아. 알교인은 아르곤 칼슘 칼륨 이렇게 가니까 염소는 17쪽에 있는 17번이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최대한 하나를 얻어오는 게 더 편한 녀석인 거잖아. 그러면 NA가 알아서 플러스가 되고 CL이 알아서 마이너스가 돼. 그리고 이 녀석들끼리 더해져.
그래서 NaCl이야 라고 우리가 이온 결합한 거 항상 썼었지. 괜찮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서 공유 결합까지 한번 갔다가 두 개 구분하는 정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자, 방금 상황은 어떤 상황?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하는 방법이야.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엔 어떤 경우냐면 그냥 비금속끼리만 있을 때야. 그냥 비금속끼리만. 이거 대상이 우리 보통 내용에 좀 더 치중하다 보니까 이온 결합은 이온이 돼서 더해지는 거구나. 전자 얻고 받고 이렇게 해갖고 공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건지를 좀 까먹을 때가 있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단 공유 전자쌍이란 개념이 하나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나 전자가 필요해. 너도 필요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내 전자 하나 너 전자 하나 해서 우리 같이 쓰는 셈 칠까? 그러면 나도 전자 하나 더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수소 같은 경우엔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쵸? 사실 얘는 하나를 버려도 되고 하나를 얻어와도 되는데 그냥 하나를 더 얻고 싶었다 칠게요.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하나 더 얻고 싶었다 칠게요. 산소는 8이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인 녀석이야. 얘는 몇 개 비어있어? 2개가 이렇게 비어있어. 얘도 하나가 비어있어. 얘도 하나가 비어있어. 그러면 야, 우리 여기 쌍을 딱 맞춰갖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하면 어때? 얘는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수소 입장에서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이 수소 입장에서도 2개 있는 거야. 이 산소 입장에선 없던 녀석 2개가 생겨서 8개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 안정적이지 않겠어? 이런 생각인 거야.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요? 이게 공유결합이다. 그러니까 전자쌍을 가지고 최대한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갖고 있는 셈 칩시다 라는 거고, 얘네들은 일단 비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 서로 일단 전자를 내놔. 그래서 전자쌍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공유를 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유되는 거 생기면 끝난다. 약간 이런 이야기일 텐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어떻게 된다? 비활성,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할 때 종류가 또 있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야. 솔직히 플루오린끼리 뭐 탄소끼리 결합해도 되는 거잖아. 똑같은 녀석들끼리. 여기 지금 플루오린으로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 플루오린은 플러스 9야. 몇 개 부족한 거야? 2개 이미 들어가면 7개. 그럼 마지막 거엔 하나 부족하는 거지. 하나가 부족해? 그럼 우리 한 쌍만 서로 갖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한 개씩만, 전자쌍 개수가 몇 개? 한 개지. 그러니까 그걸로만 결합했다? 단일 결합.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때? 플러스 8이니까 안에 2개, 밖에 6개. 그러니까 2개가 모자라? 그러면 우리 2개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나 해서 전자쌍 2개 만들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이중결합. 질소 같은 애들은 3개 부족하니까 3중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더라.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 O2, N2, 뭐 F2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탄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탄소는 발이 4개잖아 지금. 그치? 탄소는 6번이니까 2개 하고 4개 있으니까 4개잖아. 4개를 얻거나 버리거나 하는 거 다 똑같은 상황이지 얘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끼리 결합을 할 때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탄소가 막 다이아몬드도 되고 흑연도 된다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리고 우리가 더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탄소야.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탄소 다리가 4개 있는 거지. 그러면 4개끼리 서로 이런 식으로 뭉쳐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씩 단일 결합으로 뭉치면 지금 얘 기준에선 어때? 안정적이지. 그 옆에 있는 애들도 계속 뭉치겠지 이렇게.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끝없이 요즘 얘도 지금 안정적이지. 해서 이런 녀석들이 꾸준히 반복되어 있는 게 탄소인데 지금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 2개만 뭉쳐도 되겠지. 2개 이렇게 뭉쳐도 되겠지. 3중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
3개 하나 이쪽으로 붙고 또 얘도 3개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3중결합 단일결합 3중결합 단일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지. 그런 구조들 때문에 그런 구조들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흑연이 나왔다가 다이아몬드가 나왔다가 여러 가지 좀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결합 2개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되게 빠르고 가볍게 나간 거야.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은 어떻게? 서로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서, 공유 결합은 전자쌍을 만들어서 공유해서 였고, 얘네들이 애초에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고,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야? 비금속이랑 금속이 하는 거고, 그러면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만 하는 거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돼. 방금 얘기한 내용은.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을까 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그러면 금속끼리만 결합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거는 금속 결합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교과 과정에 굳이 안 나오고 딱히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오케이? 금속 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자들 하나씩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합쳐놓고 남는 전자들 좀 돌아다니는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금속 결합이고, 저기 어디야? 이온 결합인가 공유 결합 사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대충 수소 결합이라는 게 좀 있긴 있어. 근데 뭐 그 정도 이야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 누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괜찮지? 그리고 내려오시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지구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 물 같은 경우에 H랑 O랑 있어. 자, H 무슨 원소야? 비금속 원소야. O는 O는 비금속 원소겠지. 그러니까 2개 공유로 할 거다. C는 아니지. 지금 얘가 잘 모르겠으면 공유 결합하니까 비금속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거야. 그럼 얘는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그래서 이온 결합한다. 요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지? 생명 시스템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뭐야? 포도당이잖아. C 6개, H 12개, O 6개 막 이런 경우잖아. 이런 경우도 다 지금 공유 결합하고 있는 애들이네. 이렇게 정도 써져 있을 거고요. 문제 푸는 건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여기까지 보고 가자. 여기에서 사실 방금 봤던 문제들, 저기 전자쌍 갖고 뭐 합쳐지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원자과 전자 이야기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알고 있다면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구분 가능하고 왜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러고 났을 때 어떤 장점들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었지. 여기 있는 다양한 물질 이 얘기는 좀 그 물질들만의 특성을 좀 물어보는 경우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온 결합을 했대. 그래서 공유 결합을 했대. 그럼 걔네들이 갖게 되는 특징들이 좀 있겠지? 자, 이온 결합은 웃긴 게, 일단 전기적으로 결합을 하잖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뭐 결합을 한다라고 하잖아. 일단 그리고 결합하고 났으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합쳐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중성이어야겠지.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까지도 괜찮은데, 얘네들이 웃긴 게 굉장히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 그래서 뭐라 할까, 끊기가 힘들어. 웃긴 건 치면 잘 부서져. 이게 경도랑 강도의 차이가 뭔지 알지? 막 그런 거 들어봤어. 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제일 막 단단한 물질에도 막 그러잖아. 근데 다이아몬드 이거 망치로 치면은 뭐 안 부서지긴 할 거야. 왜냐면 그런 힘이 강하거든. 근데 얘네들 막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또 부서지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한 건 맞아요. 근데 팅 치면 쉽게 부서져.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금 덩어리 큰 게 있었다 쳐볼까? 망치를 치면 당연히 산산조각 날 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 이 상태로 있다가 이게 한 번씩 문제에서 물어보더라고. 망치로 쾅 찼어. 그러면 이쪽 기준은 땅 갈라졌다 쳐볼까? 그럼 얘네가 애초에 왜 합쳐져 있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거잖아. 근데 얘가 조금의 힘을 통해서 조금 밀리면 어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고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서로 같은 조금 틀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돼? 같은 전기적 성질을 갖는 게 만나지. 그럼 서로 밀어내니까 띵 깨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잘 깨진다라는 거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잠깐만.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도 여러 개가 더 있긴 한데요. 일단 녹는 점과 끓는 점 일단 비교적으로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야. 소금 물에 녹이는 거는 많이 해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녹는 점은 그런 녹는 게 아니잖아. 너네 소금 불에 녹이려면 몇 도 정도 돼야 되는지 알아? 몰라? 소금이 펄펄 끓는 장면을 본 적 있어? 아니요. 내가 알긴 알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1300도인가 그랬거든? 아니 녹는 점? 1300도였던 것 같아. 1300도 이상인가? 어쨌든 꽤 높더라고 얘가. 그리고 끓는 점도 굉장히 높고 대부분 고체 상태야.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은 또 다른 얘기겠지. 물에 녹는다는 건 용해가 된다는 거니까 용해성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잘 녹아. 그리고 녹고 나면 어떻게 돼? 애초에 얘네가 양이온, 음이온이 합쳐진 녀석이잖아. 물에 녹고 나면 걔네들 따로 다녀도 되겠지.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 전기 전도성은 어때?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 없을까? 애초에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가 잘 흘러다닐 수 있는 상태냐잖아. 근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이미 풀마해서 꽉 묶고 있는 상태야. 그 와중에 전자가 잘 돌아다니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근데 액체에 집어넣는 순간 얘네들의 결합이 풀리면서 따로따로 돌아다니기 편하지. 그러니까 전자가 잘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전기 전도성이 있다. 괜찮아? 결정의 변형. 여기서 말하는 거야.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거나 부서진다. 왜? 서로 층이 같아지면서 반발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여기 보는 거 이런 것들. 달걀 껍질도 여기서 말한 이온 결합이래. 달걀 껍질 생각보다 잘 깨지지? 나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여기 이거 보이지? 이 그림? 서로 띵 밀리면 밀려난다.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고 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루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수행 평가 정도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제설제를 막 뿌려놔. 그러면은 제설 원리 자체 뭐 수분을 흡수해서 뭐 녹고 뭐 이런 말들이 써져 있잖아. 딱히 그럴 필요 없는 게 일단 녹으면 결국엔 열이 나와. 맞지? 어렵지 않지 그거. 열 나와. 그것 때문에 또 눈을 녹여. 계속 녹이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눈을 녹이고 문제는 얼 때가 있잖아. 근데 그건 엄청 추울 때나 얘기고 일단 녹고 나면 물끼리 결합하는데 사이사이에 여기 양이온, 음이온 막 들어가 있고 하니까 제대로 결합을 잘 못해. 혹시 그 집에서 막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막 파워에이드 같은 거 얼려본 적 있어? 그러면은 깨끗하게 쫙 얼려지니? 어떻게 얼어? 약간 물이랑 살짝 분리되는 거 알아? 좀 맛있는데 맛없는데 나눠지잖아. 네. 그게 왜 그럴까? 일단 물은 조금 먼저 얼어버릴 거고 나머지도 계속 밀려나다가 마지막에 얼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순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녀석들이 물에 껴있으면 어는 속도가 더 느려질 거다. 그래서 우린 제설을 할 수 있다. 뭐 부작용, 오염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학교에서 하고 나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으로 태어난 거 좀 대표적인 애들은 기억하고 있자. 일단 우리 방금 위에서 봤던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물질들도 어느 정도 기억은 해야겠지. 염화나트륨 같은 거, 탄산칼슘 이런 거. 여기 있는 산소, 질소, 물, 메테인, 암모니아, 포도당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전자쌍을 공유할 거고요. 얘네들은 일단 녹는 점과 끓는 점 비교적으로 낮아. 그래서 서로 액체나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이게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원래 궁금한 게 생겨야 돼. 여기서 봤던 인력이 약하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위에서 딱 보면은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대. 강하게 잡아당긴데 그럼 뭔가 안 부서져야 될 것 같은데 잘 부서진다 라는 내용까지도 조금 포인트로 외우고 있자는 거였거든. 얘네들은 어쨌든 약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분자의 성질에 따라 물에 녹을 때도 있고 안 녹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온에 비해선, 그러니까 이온 결합에 비해선 조금 덜 녹는 편이겠다. 설탕 같은 것들. 그리고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어. 뭐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상관없이. 별로 어렵진 않은 이야기지. 재미가 없을 뿐이겠지. 그리고 문제는 그거야. 전기 전도성이 없단데 이제 보통 화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 내가 영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규칙이 없어. 있긴 있거든? 그리고 규칙도 좀 어렵거든? 근데 다 배우고 나면 규칙이 없을 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 또 외워야 되는데 그게 좀 싫었거든? 근데 약간 화학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들은 흑연, 아까 봤었죠 우리. 그런 녀석들 가능하다. 그리고 염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물에 녹아버리면 그땐 또 다시 이온을 내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예외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이 일단 전기 전도성이 없다란 말 대부분 맞지인데 만약에 절대로 없다, 뭐 무조건 없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 틀린 말이겠지. 그 정도는 확인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밑에 뭐가 있냐.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세틸실리실산 이런 애들. 얘네들이 실제로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정도인데 너무 막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난 근데 이런 거 들으면 오히려 이게 좀 재밌어서 기억이 좀 잘 나더라고. 이런 게 뭔지 알지? 아니야? 아니야. 누가 말 안 하려고. 3분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진도 다 나온 것 같은데. 진도 다 나가면은 이제 문제 풀고 있다가 뭐 끝내긴 해야겠죠. 이따가요? 어쨌든 그래서 결합에 따라서 전기전도성 비교하는 경우들이 쭉 있을 거고 이런 거 봤을 때 고체일 때는 모두 다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수용성일 때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이렇게 나눠져 있네. 그럼 전기전도성만 보고 웬만해선 이렇게 딱 쪼개갖고 얘네들 무슨 물질? 공유결합 물질. 얘네들 무슨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다 정도 판단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지구 안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은 정확히 외워주셔야 돼요. 한번 읽어만 드릴게. 일단 물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산소도 넘어갈게. 이산화탄소도 넘어가자. 질소 대개 약 78%를 구성한다. 그 다음 규산염 광물이라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구에 많아요. 이게 저기 뭐야 어디 있어? 여기 안 나와 있네. 규산염, 탄소 얘네들이 진짜 탄소는 발이 4개 있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너무 많아. 아마 이제 나중에 생명 단원으로 들어가서 할 거야. 활용할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탄소를 베이스로 뭔가를 막 해.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탄단지 얘네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 다 탄소가 들어있어. 근데 같은 맥락으로 지구에 있는 무생물 같은 애들을 만들 때는 규소를 좀 많이 사용하게 돼. 규소가 규산.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그러니까 SI라고 쓰잖아. 규소 몇 번이야? 수헬, 리베, 봉탄진산, 풀, 네, 남아, 알규, 인황, 염아까지니까 여기 딱 사이에 있어서 얘가 저기 몇 번인지 지금 숫자 계산 좀 안 되는데 얘도 어쨌든 발이 4개가 있어. 발이 4개 있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좀 많더라. 그래서 규소가 다른 말로 뭐야? 실리콘이야. 근데 돌도 되고 뭐 이런데. 그래서 규산이온 이런 애들 갖고 금속 원소나 양이온 결합한 물질을 고치 갖고 구성한다더라. 규산염 뭐 이렇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14번. 여기까지 하고 나면 딱 여기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앞에 아까 문제 안 풀었었지? 여기 뒤에 문제도 풀어야겠지? 이렇게 보다 갈게요. 자 같이 볼게요. 49페이지에 1번 모든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형성해서 안정해질라 하니? 아니요. 아니야. 비활성 아니에요? 기체 있잖아.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 나 이거 틀렸어. 그 다음 2번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형성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 맞는 말이지. 나 이거 틀렸네.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들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거나 전자를 공유한다. 맞지? 네, 이거 맞았어. 비활성 기체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리고 실온 상태에서 원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채워진다? 아, 이거 지금
맞아 이거? 아니요. 아니지. 왜 아니야? 헬륨. 헬륨은 2개만 채워지니까 아닌 거야. 헬륨 때문에. 그 다음 3번. 조용. 네. 야, 전자 몇 개 얻어야 될까? 2개요. 2개 얻어야 돼. 얘는 1개요. 1개 잃어야 돼. 어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왜 저래? 자, 4번.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하는 게 뭐야? 비금속끼리만 하는 거 공유야. 그 다음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를 잃고 얻고 하는 애들은 어떤 경우야? 이온 결합일 때야. 결합을 형성한 녀석들이 전자배치를 이루는 녀석들은 공통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5번. 그림은 물질 어찌고 저찌고래. 이거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이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요 정도의 이야기 괜찮을 것 같고요. 물 어떻게? 얘지 무슨 녀석이야 지금? 비금속 녀석끼리니까 공유 결합이지. 잘 봐라. 그 다음 얘네들도 어때? 공유 결합이지. 근데 얘 어때? 금속이고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다. 금속이고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다. 그러면 다랑 라만 이온 결합으로 만든 녀석들이겠다. 넘어가시고요. 1번.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어찌고 저찌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쌍을 이룬 상태로 존재한다. 맞을까? 아니요. 쌍을 이루진 않아요. 그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중성이 되려고 하는 건 맞는데 한 개가 있을지 두 개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고 고체 모두 전류 안을 넣어요. 수용액 상태에서 흐르는 거지. 네. 그 다음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맞아? 네. 맞죠? 2개의 원자, 2개 이상이 결합할 거고 분자 성질에 따라서 용해성 다르다? 이건 나왔었어, 그치? 대부분은 아닐 텐데 가끔 되는 녀석들이 있긴 하다고.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흐르지 않지만 이거 흐른다? 이건 누구 얘기야? 이온 결합 얘기지. 그러니까 공유 결합에서는 틀린 말이었고. 자, 이온 결합 물질 녀석 한번 찾아보자. 이온 결합 누구 있어? 일단 염화칼슘 이온 결합이지. 네. 그 다음 탄산칼슘 이온 결합이다. 수산나트륨 이온 결합이다. 나머지는 공유 결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4번으로 올라가시면 간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그 다음 나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다. 간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전하를 띠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면 액체 상태일 때 나는 흐르지만 간은 흐르지 않는다. 괜찮죠? 마지막 물은 어떻게 돼 있어? 사람 몸의 70%, 질소는 대기의 78%, 규산염은 지각을 구성한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배운 거 끝이야.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한 번만 하자. 자, 우리 완전 처음 1단원에서 무슨 이야기 시작했어? 우주가 이렇게 탄생할 거야. 막 학자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고 결론적으로 결정난 걸 설명을 막 해주면서 우주가 시간에 따라 이런 물질들이 막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었는데 했었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 일단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 3대1인 것 같고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어. 잠깐만 수소랑 헬륨 이 녀석 3대1인 거 뭘로 확인한 거야? 어떤 방법으로 관측한 거야? 스펙트럼으로서 관측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펙트럼까지 껴있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셔서 뭔 얘기로 넘어가? 이제 우주에 있는 별들이 핵융합하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갈 거잖아. 그래서 일단 태초에 그냥 있던 별들 자체로 보면 별은 막 이렇게 성운들이 있다가 뭉치고 해서 원시별을 그럼 넘어가면서 수소 핵융합하고 넘어가서 뭐 되고 이런 얘기를 배우지. 그리고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거였다. 주계열성 다음에 질량이 작으면 적색거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랑 안에 있던 백색외성으로 나눠지고, 만약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정도 크다면 주계열성까지 똑같지만 초고성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하면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있는 각각의 특징들 좀 배우는 이야기였고, 그것도 넘어가고 나면 뭔 얘기 있어? 그 얘기들 해갖고 어쨌든 원소가 이렇게 태어났어 다 하고 나면 일단 방금 우리가 했던 건 전체적인 그냥 별들의 탄생이잖아.
그럼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태어났어? 라는 이야기도 한번 배우게 된다. 태양계 배우고 우리 지구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얘기 조금 하고 끝나고 거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딱 3단원 들어오면서 뭔 얘기했어? 원소는 그래서 뭐야? 현대적인 원소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원소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요. 학자들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원소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금 더 분류해서 주기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 있었어. 세로줄마다 어떻게 만들고 모 기준으로 양성자 기준으로 순서를 쭉 매겼을 거고 원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우리 조금 특징적인 거 두 가지만 좀 쳐다볼까? 뭐 있어?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이야. 얘네들은 각각이 누구랑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반응하고 나면 남아있는 수용액은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잘 기억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로 넘어와? 이온표. 지금 거기까지 딱 하고 났던 게 여기까지 한 거였지. 어디 갔어? 딱 지금 금속이 여기까지였어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우리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원자라는 녀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걔네들은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지키면서 전자껍질을 돌고 있을 거야. 그 전자껍질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잘 파악해 봐야겠지. 전자껍질이 높으면 에너지 상태가 높은 거지. 전자껍질이 낮으면 에너지 상태가 낮은 거지. 그걸 에너지 준위야 라고 표현하는 거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전자껍질은 정원이 꽉 찰 수 있다 했지. 그래서 2개, 8개 순서로 정원이 꽉 차기 때문에 최대한 처음에는 안쪽부터 채워서 앉으려고 한다. 오케이? 그걸 딱 배우고 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결합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넘어갔지.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할 수 있는데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가? 비금속과 금속이 왜 하는 거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전기적인 성질이 띠게 되고 그 과정에 결합을 한다. 다 이온 결합. 그 다음 마지막에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어때? 누가 한다고? 비금속만. 걔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전자쌍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유를 한다. 그럼 각각의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들이 있고 걔네들의 특징은 어떤지도 쭉 써져 있었지. 그래서 이 내용도 방금 들으면서 아 맞지 할 수도 있고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가물가물한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집 가서 꼭 다시 해봐야 돼. 네. 오케이, 문제도 풀어 오시고요. 여기까지 합시다.